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대통령의 요리사, 지은이는 천상현, 중화요리점 천상현의 천상 대표, 전 청와대 비서실 총괄 조리팀장. 1998년 중식을 좋아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요청으로 추천을 받아 만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청와대 최연소 요리사로 발탁되었다. 2018년 관저를 떠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는 5 대통령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며 20년 동안 음식을 준비했다. 또한 나라별로 단 한 명만 가입할 수 있는 대통령 수석 셰프들의 모임 CCC에 한국인 최초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그 결과 최연소, 최장수, 최고의 청와대 요리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1998년 4월 8일자로 청와대 요리사로 발령받았다. 내가 운명처럼 청와대 요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다른 중식 사랑 때문이기도 하다. 신라호텔 외식 사업부 내 중식당에서 한국인은 나를 비롯해 단 3명밖에 없었다. 그만큼 한국인 중식 요리사가 귀하던 시절에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한 데다 최고의 호텔 중식당을 진두지휘하신 후덕죽 상무님의 추천을 받았으니 이미 낙점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력이 길지 않은 내가 청와대 요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운이 타이밍 좋게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들어간 후 한동안은 식재료를 다듬거나 정리정돈을 하는 보조 생활을 했다. 파 다듬고 마늘 까려고 청와대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에 갑갑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IMF 시기였던지라 청와대 내 관심사가 온통 위기 극복과 전국 안정에 쏠려 있었고 주방팀도 안정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에 메뉴 수정은 한 달 후에나 이루어졌다. 내가 음식을 하지 않는 동안 한식 전담 요리사들은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초기엔 한식 위주로 식사를 요리해 드렸는데 음식을 남기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들의 피드백을 취합한 결과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방에서는 대통령이 드시다 남긴 음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만 갔다. 대식가로 소문난 분이 이렇게 음식을 남기신 배경에는 분명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의 비중을 늘리자고 이야기하던 중 마침 한식 위주에서 중식 메뉴를 늘리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아침 식사를 제외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 코스에는 꼭 중식 메뉴가 하나씩 들어갔고 나중에는 중식이 메뉴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청와대 요리사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대통령 내외 분으로부터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는 피드백을 받거나 말끔히 비워진 식기를 받아들 때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식이 나가면 항상 남김없이 다 드셨다. 중식 사랑이 남다르셨기에 한식 메뉴가 나갈 때도 두반장은 별도로 반찬과 함께 내드렸고 양파를 춘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아해서 늘 빠짐없이 준비해드렸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할 때도 대부분 중식을 선택하실 정도로 내외분이 중식 요리를 좋아하셨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중식 요리는 단연 불도장이었다. 입맛이 없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때면 어김없이 불도장을 청하셨다. 불도장은 그 냄새에 끌린 스님이 식욕을 참지 못하고 담장을 넘어 먹은 요리라고 잘 알려져 있다. 부처 불,
뛸 도, 담장 장을 써서 불도장이라고 불린다. 불도장은 소 심줄, 오골개, 돼지 등심, 은행, 건관자, 건해삼, 샥스핀, 자연송이, 배추, 전복, 죽생 등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에서 나는 모든 진귀한 재료가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고급 보양식이다. 불도장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던 김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난 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우리가 만들어드린 불도장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셨다. 설날에는 청와대 요리사들의 세배도 받으셨다. 인사를 받았던 대통령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뱃돈을 주시고 덕담도 전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럴 때마다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세에 비해 놀라운 대식가셨다. 임기 3년 이후부터는 식사량이 많이 줄어드셨지만 초창기만 해도 중식 코스가 나가면 늘 그릇이 깔끔하게 비어 있었다. 다만 미식의 폭은 넓지 않았다. 중식을 비롯해서 선호하는 음식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특히 큰아드님이 보내주는 횟감용 흑산도 홍어를 좋아하셨다. 목포에서 공수한 세발낙지도 좋아하셨는데 낙지 탕탕이식이 아닌 좀 더 길게 썬 낙지를 선호하셨다. 김 대통령은 그 외에는 조기찌개, 장어탕, 민어 매운탕, 쏘가리 매운탕 등을 즐기셨다. 워낙 생선찌개와 매운탕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조기찌개와 각종 매운탕을 메뉴에 포함시켰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식조리사가 평소 즐기시는 쏘가리 매운탕을 끓여드렸다. 그런데 김 대통령이 매운탕을 드시면서 언짢아 하셨다는 게 아닌가. 쏘가리 매운탕을 보시더니 몸통은 주방에서 다 드셨나? 머리하고 꼬리밖에 없네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쏘가리 몸통이 없다니. 분명 한 마리를 다 담아드렸는데.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양이 적다는 말씀이셨어요. 쏘가리 크기가 작아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주방에서는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동안 주방에서는 음식과 관련해 몇 번의 소소한 컴플레인을 받았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추억 속 음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한 번은 디저트로 나주 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맛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방에서는 모든 과일의 당도를 측정한 후 내드리기 때문에 분명 당도가 떨어지는 배는 아니었다. 다만 당신 기억 속의 그 나주배 맛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 주방에서는 서로 과일 준비를 꺼리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식재료가 아니었다. 본인만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정겨운 맛을 원하신 것이었다. 이는 5분의 대통령 모두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소울푸드는 대부분 어릴 적부터 자주 먹던 지극히 서민적인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청와대 요리사들이 임기 초기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대통령의 소울푸드와 선호하는 식재료를 알고 지역색에 맞는 음식 간을 맞추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시나 맵고 칼칼하고 새콤달콤한 전라도의 맛을 선호하셨다. 반면 이희후 여사님은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셨기 때문에 국과 찌개는 항상 염도계로 수치를 측정해 1.0에 맞췄다. 병원식의 염도가 0.7, 기사식당의 염도가 1.2에서 1.3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가정에서 먹는 국과 찌개보다는 염도의 수치가 낮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소울푸드 중 하나는 단연 흑산도 홍어다. 식사 때 반찬이나 안주 메뉴로 드시지 않고 그냥 홍어만 한 접시를 다 드셨다고 들었다. 그것도 삭힌 홍어가 아닌 활홍어만 찾아 드셨다. 청와대에서 사용한 홍어는 당연히 흑산도 산이었다. 큰아드님이 한 달에 한두 번 직접 공수해준 덕분에 최고의 홍어로 요리를 할 수 있었다. 흑산도 홍어는 코에 바코드까지 붙이고 있을 정도로 그 몸값이 귀하다. 김 대통령은 재료의 신선도까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절대 미각의 소유자였기에 홍어에 대해서도 평가가 냉정했고 자신만의 먹는 법이 따로 있어서 늘 한편에 초고추장과 된장을 따로 내드렸다. 대통령이 즐기던 음식이 아닌 죽을 청하거나 평소보다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면 요리사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는 왕성하게 드시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죽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수프 종류를 찾는 날이 많아서다. 청와대 요리사들은 대통령의 여름 휴가 때도 동행한다. 역대 대통령이 가장 많이 즐겨 찾았던 휴가지는 충북 청원군에 있는 청남대와 거제 북단에 위치한 섬 저도다. 청남대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릴 정도로 사방 어느 곳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아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 만들어졌고 청와대와 같은 수준의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섬이기도 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휴양지로 사용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별장으로 공식 지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찾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도에서 주로 이희호 여사님과 산책을 많이 하셨다. 김 대통령은 소문난 독서광이셨기에 청남대에도 책을 잔뜩 가지고 가셨다. 이희호 여사님은 강가에 있는 오리에게 먹이 주는 일을 잊지 않으셨는데 이 오리 때문에 주방팀에서는 한바탕 해프닝이 일어났다. 여름 휴가지에서 대통령을 모실 때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닭백숙과 오리백숙이다. 그날도 마침 진상품으로 오리 2마리가 청남대 주방으로 들어왔다. 여사님이 북경오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있던 경호실의 33 경비대원들이 요리를 위해 잡아온 것이다. 이 오리는 어디서 난 거예요? 대청댐 옆에 있던 오리를 잡아온 거예요. 네? 거기는 낮에 여사님이 새우깡 주신 오리들이 있는 데잖아요. 여사님이 어디서 구해온 오리냐고 물어보시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못 올립니다. 이희후 여사님이 먹이를 주신 데서 잡아온 오리를 어찌 식탁에 올릴 수 있겠는가? 결국 백숙 요리는 당일 제외되었다.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을 모실 때는 식재료 하나의 출처까지도 정확하게 따져 올려야만 한다. 5분의 대통령을 모시는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직 대통령들의 만찬을 준비했던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후 1998년 7월에 있었던 행사였다. 노태우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는 이때가 유일했을 것이다. 만찬 행사가 있기 전 한 주 동안은 초긴장 상태였다. 며칠을 앞두고는 직원들끼리 대화도 별로 없을 정도다. 재료의 신선도와 위생 점검 등 신경을 곤두세울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음식의 담음새와 적당량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사전 연습을 한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대통령들이 드시는 속도에 맞춰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만찬 코스의 마지막 음식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닌가. 마지막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네. 전두환 대통령은 앞서 모든 요리를 누구보다 맛있게 드신 까닭에 중식 스테이크까지 드시기에 배가 부르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홀서비스 직원에게 특별히 코멘트도 남기셨다.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배가 불러 못 먹는 것이니 요리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전해주게. 일생 동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올릴 기회를 얻는 요리사는 흔치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점을 늘 명예롭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그날의 만찬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는 화해 정치의 정수를 보여준 행사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악연 중의 악연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김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건의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 요리사는 평균 대통령 한 분의 임기인 5년 동안 무려 5,000끼 이상을 요리해야 한다. 주방팀과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람이 있다. 청와대 관저 주방에서 늘 슈트 차림으로 있는 바로 그 사람, 검식관이다. 검식관의 주요 임무는 조선시대 기미상궁의 역할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먹을 식재료를 사전 검사하는 것에서부터 완성된 음식을 시식하는 일까지 담당한다. 검식관은 식재료를 구매할 때 동행해서 재료의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독극물과 식중독균 등 각종 위해 요소를 사전에 검사하는 역할도 한다. 요리사들이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검식관은 쉬지 않는다. 종지를 하나 들고 다니며 옛날 기미상궁처럼 조리하는 내내 맛을 본다. 예전엔 검식관 역할을 경호원들이 했었다. 그러다가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검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요리사들이 특채로 경호실에 채용되었다. 검식관들에게도 업무상의 고충은 있다. 대통령이 드시는 모든 음식을 사전에 똑같이 먹기 때문에 술도 잘 마실 줄 알아야 한다. 한 번은 요리사 출신 검식관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다. 술을 한 모금만 해도 호흡이 가빠지는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매번 술을 마셔야 하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소식하는 검식관은 세 끼를 모두 먹어야 하다 보니 속이 부대껴서 힘들어했다. 추석 때는 아침부터 삼색전과 잡채, 갈비까지 다 먹어야 한다.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온종일 먹어야 해서 점심 이후 다른 검식관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대통령은 날마다 고급 음식을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요리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 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다. 청와대 주방일은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일반 식당과는 달리 중노동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동선과 시간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 즈음에는 긴장감이 상당해
배에 가스가 찰 정도다. 직원들이 관사에 살 때도 갑자기 예정에 없는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거나 한밤중에 주방에 없는 식재료를 찾으실 때는 당직 대기 차량을 타고 내려가 준비해 드리곤 했다. 언제 찾으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휴대폰 벨소리에 신경을 써서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생길 정도였다. 대식가인 김대중 대통령과 달리 이희호 여사는 소식하시는 편이었다. 여사님은 특히 떡을 좋아하셨다. 그 중에서도 1등은 두텁떡이었다. 호두, 팥, 유자, 대추, 잣, 밤 등 최고급 재료들이 쌓인 모양이 마치 봉우리 같아서 봉우리 떡이라고도 불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양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침 식사만큼은 한국식 브렉퍼스트 스타일을 고수하셨다. 젊었을 때 해외 유학을 하신 탓인지 아침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베이컨, 삶은 계란, 과일, 오트밀, 떡 등을 골고루 드셨다. 우리 가족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목포에서 살 때 우리 집안의 형편은 꽤 넉넉한 편이었다. 아버지가 목포 고속터미널에서 소장으로 일하셨고 작은 배를 2척이나 가지고 있었으니 어머니가 살림 걱정을 하실 일은 없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빚보증을 잘못 선 게 문제가 되면서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었다. 아버지는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집과 재산을 모조리 정리하고 서울 고모네로 향했다. 서울로 상경한 사촌 누나 2명과 우리 식구까지 모두 8명이 한 방에서 먹고 자면서 지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경비 일을 거쳐서 나중에는 야구 경기장 앞에서 주전부리를 파는 노점상을 하셨다. 내 식구 먹여 살리는 일에 귀천은 없다. 아버지는 청계천 지게꾼이든 일용 노동자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요리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 본관, 춘추관, 영빈관 등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오갈 때는 차를 타셨다. 그것은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퇴근길이나 쉬는 날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청와대 이곳저곳을 산책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대통령께서 불쑥 관저 주방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다. 퇴근 후 관저 주변을 산책하시다가 주방 뒷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자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뒷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바로 뒤따라 들어오신 권양숙 여사가 노 대통령의 팔을 붙들고 재촉하셨다. 아유, 일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여기는 왜 들어오십니까? 아니, 내가 우리 주방에 들어온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 있는 곳에 못 갈 데가 어디 있나요? 영부인의 만류에 노 대통령은 주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셨다. 2분의 가벼운 실랑이가 마무리되자 쥐죽은 듯 조용하던 주방 안이 다시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주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대통령 내외분의 실랑이가 지극히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기에 더 인상 깊었다. 이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담배도 함께 태우셨다. 처음에는 경내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는 대통령이 낯설기도 했다. 사실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자주 마주칠 수 있게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원래 청와대 경내에는 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된 대통령 전용 길이 존재했다. 옛날로 비유하자면 왕이 다니는 길, 어도라고나 할까? 그 통제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서든 대통령과 조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식당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는 상록수가 흘러나오면 의뢰 직원들은 이제 술자리를 파하고 침실로 가시는구나 생각했다. 아주 가끔은 부산 갈매기를 부르시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일식 스타일의 회가 아니라 경상도식 막회를 선호하셨다. 포구에서 어부들이 먹듯 숭덩숭덩 썰어낸 회를 참기름과 마늘을 듬뿍 넣은 된장에 찍어 드셨던 것이다. 상추와 깻잎도 늘 함께 곁들이셨다. 막회는 편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실 때만 등장하는 스페셜 안주였다. 홀 직원들은 음식을 올리거나 접시를 치울 때마다 별도의 인사말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음식이든 마다하지 않고 맛있게 드셨고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고마움을 표시하시곤 했다. 돌이켜보건대 5년의 임기 동안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은 딱 한 번뿐이었다. 최군, 오늘 조기찌개는 좀 짜네. 매번 국과 찌개의 염도를 체크하는데 그날따라 조기 자체의 간이 좀 샜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된장찌개에는 방아잎이 꼭 들어갔다. 된장찌개뿐 아니라 추어탕을 비롯한 잡내가 나는 식재료에는 방아잎을 사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치찌개도 자주 드셨다. 돼지 목살과 김치를 볶은 다음 멸치 육수를 넣어 자글자글 끓이는 기본 스타일을 좋아하셨다. 이명박 대통령의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를 참기름에 볶은 후에 멸치 육수를 넣어 끓였다. 된장을 활용한 국도 자주 메뉴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새우 아욱국, 김대중 대통령은 시래기 된장국을 좋아하셨다. 대통령마다 별미 음식도 다르다. 노 대통령이 즐기신 별미 음식은 모내기 국수였다. 경상도식 잔치국수로 소면 위에 계란과 함께 듬뿍 올린 부추가 모를 심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내기 국수라고 부른다.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서 모내기 할 때 새참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이다. 노 대통령은 아무리 맛있게 드신 음식이라도 그 자리에서 2번 청하지는 않으셨다. 반찬 그릇이 비어 있어도 못 채우게 하셨다. 주방에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결국 남기면 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혹시 더 드시겠냐고 물어보면 매번 배부르게 잘 먹었으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답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운영관이 대통령 내외분의 일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라면을 끓이신다니 다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일요일 아침은 주방 식구들도 집에서 식사하고 천천히 나오게 하세요. 서포트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운영관에게 하신 말씀이다.
주방 직원과 홀 직원이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오는 게 마음 쓰이신 모양이었다. 워낙에 소탈하신 성품에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셨기에 파격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가족식당 주방 한편에 필요한 재료와 가스버너만 준비해달라고 하셨지만 모시는 입장에서 손수 라면을 끓이신다는 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교대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갑자기 찾으실 수도 있으니 홀과 주방에서 제 시간에 책임자가 한 명씩 나와 대기하고 있기로 했다. 처음 몇 번은 당신이 직접 해드시겠지만 곧 다시 찾으실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내외부는 임기 내내 일요일 아침을 손수 해결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홀 직원이 관저 주방 근처를 지나다가 그만 대통령의 눈에 띄고 말았다. 김군 아닌가? 내가 일요일 아침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와 있나?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후로도 한 사람씩은 대기조로 나와 있었다. 다만 요리사들이 있는 사실을 아시면 정말 혼이 날 것 같아서 나 역시 일요일만큼은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조금 늦게 나와 점심을 준비했다. 이처럼 주방 직원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배려는 남달랐다. 노 대통령 내외는 대개 아침 7시, 낮 12시, 오후 6시 반 이렇게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 하셨다. 이것도 배려의 일환이었다. 부득이하게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하셨던 것이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배려는 임기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았다. 취임 후 첫 설 연휴에는 저도를 찾으셨는데 이때도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 보통 대통령이 외부 식당에서 밥을 드실 때는 참모진과 함께 별도의 룸에서 드신다. 그 외 인력은 다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주방에 있던 우리까지 모두 부르시더니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셨다. 대통령님께서 경호원을 비롯한 필수 인원만 빼고 다 들어와 함께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비서관의 말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과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하다니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대통령은 주방 식구들이 문 앞에서 쭈뼛거리자 들어오라고 손짓하셨다. 어서들 와요. 다 같이 밥 먹읍시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5년 정도 모시다 보면 누구나 그분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왜곡된 보도가 때론 안타까웠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처럼 청와대 직원을 가까이서 편안하게 대해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즐기신 음식으로는 단연 삼계탕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서울 4대 삼계탕 맛집 토속초는 노 대통령이 비서진과 자주 다니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줄을 서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탕과 민어 매운탕 등 생선으로 만든 각종 탕 요리를 좋아하셨다. 특히 대구탕은 재료가 많으면 맛이 없으니 딱 무하고 파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 아무리 못 끓여도 맛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선탕만큼이나 국밥 종류도 참 좋아하셨다. 얼갈이 해장국, 순댓국, 설렁탕 같은 국밥에 한두 가지 반찬만 놓고 드셨는데 참모진들과 회의를 하실 때면 빨리 식사를 마치기 위해 늘 국밥 종류를 청하셨다.
그중 소고기 국밥은 경상도 장터 스타일로 파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얼큰한 맛을 좋아하셨다. 취임 첫날 아침상도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콩나물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소박한 아침상으로 식사를 마친 노 대통령은 그날 주방에 직접 찾아오셨다.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국은 처음 먹어봤네. 직접 주방에 찾아와 요리사들을 칭찬해 주신 대통령은 모든 기억을 통틀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요리사 입장에서는 칭찬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날의 재료를 사용해 다시 국을 끓인다고 해서 맛이 똑같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맛있었다고 한 음식을 다시 만들 때면 요리사들끼리 서로 담당을 미루었다. 특히 대구탕을 끓이는 날에는 아침부터 가벼운 실랑이가 오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노 대통령이 소탈한 품성과 남다른 배려를 경험해보지 않은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살아생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 점심 메뉴로 회덮밥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주방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에도 포항식 물회를 즐겨 드셨는데 마침 여름이 시작될 무렵 입맛이 없으셨는지 초고추장을 곁들인 회덮밥을 찾으셨다. 주방에서는 당장 횟감을 구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평소에는 생선을 공수해 직접 포를 뜨는데 그날은 준비가 안 돼 급히 광장시장에서 손질한 광어를 받아왔다. 전달받은 광어 횟감을 주방에서 썰고 갖은 채소를 곁들여 회덮밥을 완성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를 하셨다는 게 아닌가. 경호처의 검식관과 의무실장으로부터 회덮밥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온통 새하얘졌다. 경호처뿐 아니라 의무실과 주방 모두 비상사태로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주방 내부와 식자재 중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조사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회덮밥에 들어간 회에 이상이 있었다는 귀결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께 드리는 음식은 그날 검식관이 가장 먼저 먹었고 이후 남은 재료를 주방 직원들이 모두 먹었는데도 이상이 없었다. 함께 드신 김윤옥 여사님도 멀쩡하셨다. 생선을 납품한 수산물 가게의 위생점검에 들어갔다. 해당 가게의 생선과 주방 환경을 검사한 결과 나무 도마에서 교차 오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광어를 뜰 때 사용한 나무 도마는 오랫동안 사용한 탓에 중간이 움푹 파이고 시커멓게 색이 변해 있었다. 그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경호에 실패했다. 다음 날 아침 경호실장이 한 말이다. 그 말을 전해들은 주방에서는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을 모시는 음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으니 어찌나 맥이 빠지는지 하루 종일 심란했다. 음식은 신미 경호의 대상이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이 만든 말이다. 풀이하자면 대통령의 마음과 음식까지 경호하라는 소리다. 만약 음식을 드시고 컴플레인을 하신다면 그 역시 경호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대통령이 탈이 난다면 국정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이 맛이다. 그래서 여름에는 수시로 하루 한두 번씩 식기 살균 소독을 하고 보관 시간도 짧게 조절해 한 번 만든 음식을 두 번 쓰지 않는다. 이 사건은 내가 청와대 요리사로 일하는 동안 처음 겪었던 경호 실패 사건이었다. 예전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외부 도움 없이 요리사들이 주방 후드와 하수구 청소까지 도맡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용역업체를 불러 주방 위생에 보다 더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이때 주방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되었다. 검식의 과학화와 첨단화가 이루어졌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농약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이동식 검식 차량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회덮밥 사태가 일단락되고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의무실장이 전해주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인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장내 좋은 유산균이 사라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같은 회덮밥을 먹은 영부인과 직원들이 별 탈 없었던 데 반해 이명박 대통령만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크게 탈이 났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여름 휴가 때 일이다. 여느 때처럼 저도로 일주일간의 휴가 일정이 잡히자 주방 인원이 모두 내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백숙을 드리기 위해 현지에서 토종닭을 구입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독수리처럼 커다란 노게를 잡아온 게 아닌가. 가마솥에서 아무리 삶아도 육질이 좀 채 물러지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닭이냐 독수리냐 너무 질기다 라고 하신 것이다. 토종닭이라 좀 질기다는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다고 짐작했지만 독수리 같다고 하실 줄은 몰랐다. 평소 음식을 드시며 직접 컴플레인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에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토종닭으로 백숙을 할 때는 노게인지 아닌지부터 철저히 파악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소울푸드를 갖고 있다. 아마도 삶에서 마지막 한 끼가 허락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소울푸드가 아닐까. 물론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음식도 소울푸드가 될 수 있겠다.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산의 진미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대통령 5분의 소울푸드는 모두 소박하기 그지없는 음식들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일상의 맛들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달리 생선찌개를 좋아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모내기 국수를 즐기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물 반찬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밥을 선호하셨다. 이명박 대통령의 소울푸드는 단연 돌솥 간장 비빔밥이다. 뜨거운 쌀밥에 날계란과 간장, 참기름을 넣고 비비는 것이 조리의 전부이다. 기운이 없으실 때마다 김윤옥 여사에게 이 음식을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청와대에 들어오신 후에도 몸이 좋지 않으실 때면 찾으셨다. 나에게는 이 음식이 입맛 없을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을 정도이니 당신만의 소울푸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해드린 적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보낸 유년 시절에는 갓 지은 쌀밥에 날계란을 넣고 마가린과 간장을 비벼 먹는 것이 큰 호사였다. 6.25 전쟁 때 누나와 동생을 잃은 이 대통령은 남은 가족들과 단칸방 생활을 하며
하루 2끼를 술지개미로 때웠다고 한다. 술지개미는 탁주를 빚을 때 남는 찌꺼기를 일컫는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뻥튀기와 김밥을 팔며 학업을 이어가다가 중학교 때 영양실조로 넉 달간 일어나지 못해 휴학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자라오신 터라 음식 남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늘 조금만 달라고 청하셨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 먹지 않는 음식은 잡곡밥이었다. 새로운 대통령의 첫 끼를 준비할 때는 주방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돈다. 청와대에서 계속 남아 일할 수 있을지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기상시간이 가장 빨랐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머리 손질을 마치고 어김없이 7시 30분에는 아침 식사를 하셨다. 하루 일정의 시작도 그만큼 빨랐고 늘 바삐 손과 발을 움직이셨다. 이 대통령이 자주 찾던 식당 음식은 안동국수, 순두부찌개, 메밀묵 무침 같은 것이었다. 지극히 무난하고 한국적인 입맛에 가까웠다. 청와대에서 생활하실 때도 평범한 한식 메뉴를 선호하셨다. 임기 2년차가 되면 국정 현황을 비롯한 복잡한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에 따라 식사량도 점차 줄어든다. 이럴 때는 청와대 식단은 제쳐두고 대통령의 단골 식당에서 음식을 사오기도 한다. 이때 해당 식당에는 대통령이 드실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문한 후 장을 볼 때 쓰는 차로 직접 픽업한다. 보통은 5, 6인분을 사와서 대통령이 드시기 1~2시간 전에 검식관이 미리 점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 그 때문에 단골 식당이 개동 사옥 근처에 많다. 안동 국시집 소람과 전복 전문점 야우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단골 식당인 을지로 양미옥은 매스컴에서도 자주 다루었다. 이 식당은 김 대통령이 재임 전 일주일에 1~2번은 찾아가 혼자 양구이 2인분의 비빔냉면까지 드실 정도로 사랑했던 곳이다. 입맛이 없으실 때는 이희후 여사님의 요청으로 양미옥에서 양과 대창을 생물 그대로 공수해와 청와대 주방 뒤뜰에서 구워드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식당은 누가 뭐래도 단연 토속촌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 대통령이 즐겨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한때 세무조사를 받으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골 식당은 여의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해우리 등을 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밥과 매운탕 같은 한식을 좋아하셨다. 항상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을 즐겨 드셨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골 식당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 음식을 즐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다만 가끔 급히 찾으시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양곰탕이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낄 때면 양곰탕을 찾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양미옥에서 공수해 오곤 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즐기신 하동관의 곰탕도 좋아하셨다. 그 외에 봉피양의 돼지갈비도 곧잘 드셨다. 간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공갈빵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찾으셨다. 대통령의 단골 식당은 이처럼 특별하고 값비싼 음식을 팔거나 대단히 격식 있는 곳들이 아니다. 대부분이 지극히 서민적이다.
1991년 건립된 청와대 관저는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대통령이 가족과 쓰는 내실은 무려 200평 정도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 집무실에 들어서서 정막강산에 홀로 있는 느낌이다 라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며 농담까지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의 침실 공간이 휑하고 한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침실로 꾸며 사용했다. 관저에는 8명의 인원이 식사하는 가족 식당과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대식당이 있다. 늘 혼자 식사하시는 박 대통령에게는 가족 식당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침실에서 식사하는 날이 많았다. 여름 휴가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때마다 가지 않고 주로 청와대 경내에서 보내는 휴가를 선호하셨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관전의 행사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매년 6월은 이상하리 많지 행사가 많았다. 다른 만찬을 취소하고서라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국가 유공자를 초청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나가는 직원이 있을 때는 꼭 고별 만찬을 지시하셨는데 이런 오만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홀로 식사를 하셨다. 청와대에 함께 들어온 김마겁 여사에 따르면 삼성동 자택에서도 쭉 혼자 식사를 하셨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혼밥 역사는 참으로 길고도 길었다. 세간에서는 불통의 상징으로도 비쳤다. 내외분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대통령들을 모시다가 홀로 적막하게 밥을 드시는 대통령을 모시게 되니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요리사들의 마음을 아셨던지 박 대통령은 늘 고맙다, 잘 먹었다 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박 대통령만의 특별한 점은 영양제를 일절 드시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다른 대통령들은 식사 후 주치의가 처방해준 각종 영양제를 드셨지만 박 대통령은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사양하셨다. 그래서 순수하게 음식으로만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청와대 역사상 최초로 영양사가 들어오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가지 요리를 좋아하셨다. 가지를 자주 메뉴에 올렸고 영양사의 조언대로 찌든 볶든 상관없이 항상 양파와 함께 들기름으로 조리했다. 그래야만 가지가 내포한 영양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기피 음식은 밀가루, 설탕, 소금이었다. 그래서 밀가루 대신 메밀을 활용했고 설탕도 가급적 적게 사용했으며 국과 찌개의 간을 싱겁게 조절했다. 간은 병원식보다 약간 짜게 느껴지는 정도라서 일반인이 먹으면 싱겁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행사 음식은 자신의 입맛에 맞추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박 대통령의 아침 식사는 아주 간소했다. 시리얼과 우유 그리고 생 블루베리와 생 아로니아를 드셨다. 국산 블루베리는 해외 순방길에도 늘 드셨는데 제철이 지나면 드시지 않았다. 다른 대통령들께는 아침에 꼭 사과를 챙겨드렸지만 박 대통령은 신맛이 강한 음식을 멀리하셔서 이를 생략했다. 박 대통령은 육류보다는 채식을 선호하셔서 나물 만큼이나 샐러드를 좋아하셨다. 해외 순방길에도 샐러드용 채소와 소스는 항상 준비해 갔었다. 특히 좋아하신 샐러드 재료는 토마토였다. 대통령마다 선호하는 기호식품과 브랜드는 다 제각각이다.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찾으시는 것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두부,
콩나물, 숙주, 나토는 풀무원 제품만 고집하셨고 커피는 원두 대신 카누 마일드 로스트만 드셨다. 그래서 해외 순방을 나갈 때면 비서진뿐만 아니라 요리사들도 항상 카누를 몇 개씩 들고 다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식습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매일 다양한 나물을 내어드려도 딱 20g만 먹는 인간 저울이었다는 점이다. 나물 음식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즐기셨기에 초기에는 넉넉하게 담는 일이 많았다. 그때마다 매번 놀랄 만큼 정량만을 드시고 남기셨다. 이후로는 나물을 낼 때 늘 20g만 그릇에 담았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의 뒷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던 지하철 안이었다. 이영선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대뜸 홍어 이야기부터 물어보는 게 아닌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통령님 입천장이 다 벗겨지셔서 의무실장이 다녀갔어요. 그날도 언제나 그랬듯이 덜 삭힌 홍어를 살짝 쪄서 박근혜 대통령께 내드렸다. 검식관과 요리사들이 전부 먹어봤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홍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홍어와 뜨거운 국물을 함께 먹으면 화학작용을 일으켜 입천장이 벗겨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다행스럽게도 주치의가 진료를 본 결과 추측한 것과 같이 홍어와 함께 뜨거운 국물을 드셔서 입천장이 허른 것이라고 말해줘서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홍어는 종전보다 덜 삭힌 상태로 준비했고 국물 온도에도 더 신경을 쓰자고 협의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음식을 먹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형 사고다. 5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벌어진 회덮밥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홍어 사건이 전부였다. 모두 경미한 일에 불과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아찔했다. 2017년 5월 10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에 입성한 날, 한동안 내려져 있던 파란색 봉황기가 다시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식성은 여러모로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했다. 다양한 종류의 국밥과 한국식 매운탕을 선호하셨는데 특히 사골 우거지 국밥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울푸드라 할 만했다. 혼자 식사를 하실 때면 어김없이 사골 우거지 국밥을 청하셨다. 평소에도 간소하고 정갈한 밥상을 원하셔서 참모들과 회의할 때도 국밥에 해산물 초회 같은 곁들임 음식 하나만 내달라고 하셨다. 생선회도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막회 스타일을 즐기셨다. 특히 마늘과 참기름을 듬뿍 넣은 막된장에 회를 찍어 쌈 싸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다. 해산물 종류는 대부분 잘 드셨는데 특이하게도 군소를 즐겨 찾으셨다. 군소는 바다 달팽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삶아서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여름철에는 메밀국수를 자주 드셨다. 여름철 주말이면 어김없이 무즙, 고추냉이, 파를 올린 메밀국수에 등심으로 만든 바싹 불고기나 양고기 구이를 해드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편식을 하는 편이었다. 늘 드시던 음식만 드시는 편이라서 다양한 식재료를 공수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노력은 덜했다. 반면 매번 점심 식사 때마다 위민관까지 가서 식사를 세팅해 드려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로는 점심은 관저식당이 아닌 행정동인 위민관에서 드시도록 정례화되었다. 점심때가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하는 커다란 노란 박스에 음식을 데울 버너 2개, 각종 식재료와 식기들을 챙겨 위민관으로 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셨으니 모르긴 몰라도 할 일도 몇 배 더 많으셨을 것이다.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위민관에서 점심을 드시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매일 점심을 모셔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관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서 별도로 박스에 담고 위민관에 챙겨가 다시 데워서 세팅해야 했다. 다 드신 식기도 본관 주방에서 설거지한 후 관저 주방으로 다시 챙겨오는 시기였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일로 얼떨결에 시작된 나의 청와대 생활은 20년 4개월간 5분의 대통령을 모신 최장수 청와대 요리사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만들어 주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행사를 치렀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남북 정상회담이다.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 총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화합의 자리였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2000년 회담 때는 북측이 주문한 음식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측에서 마련하기로 한 둘째 날 답례 만찬 메뉴로 북측이 궁중 요리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궁중 요리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메뉴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거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만찬 식사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음식에 대해 아주 만족했다고 한다. 남측 음식은 맛있는데 개성식이야 라며 웃었다는데 이때 개성식이라는 말은 양이 적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대식가로 소문난 김 위원장에게 그날의 요리가 양이 모자랄 만큼 맛있었다는 찬사였던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나면 청와대 주방에는 늘 자연송이가 넘쳐났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송이 선물은 무려 그 양만 3톤에 달했다. 노무현 대통령 방북 때 한북 칠보산에서 캔 송이버섯 4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다시 2톤을 선물해왔다. 자연송이는 빠른 시일 안에 소진해야 하는 귀한 식재료라서 여야 국회의원과 당대표, 참모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당시 정계에서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유력 인사가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았다. 이렇게 선물하고 남은 것은 대통령 내외분의 식단에 넣었다. 북한에서 자연을 담은 선물이 도착하고 난 2주 동안은 청와대 주방 안에 송이 냄새가 가득하다. 5분의 대통령을 모시는 동안 요리사로서 더없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몸소 보여준 각기 다른 삶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국가 원수를 떠나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훌륭한 가르침이었다. 진정성이 녹아든 인간미와 섬세하고 강인한 리더십, 사람을 아우르는 언변과 소처럼 우직한 부지런함은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나에게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소중한 지혜이자 삶의 동기였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와 똑같죠.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으니까요. 먹는다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게 먹혀 주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며 끊임없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동식물들, 공기와 물이 없으면 단 며칠도 버티기 힘듭니다. 이걸 보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일인지, 온 세상이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생명과 힘을 베풀어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새삼 느낍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죠. 공은 내게 돌리고 관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고 이 세상이 베풀어주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연하게 인지해야 겸손해지고 서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를 우주가 돕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주에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 지구 자체도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죠.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닐 타이슨은 우주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도 은하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작게 느낄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거대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고 닐 타이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대한 이 우주의 한 세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책에는 5명의 대통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통령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지형은 너무 극단적이고 편협합니다. 뭐 아니면 도, 찬성 아니면 반대, 성자 아니면 죽일 놈. 이렇게 극단적인 흑백 논리가 우리나라 정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극단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 좋게 평가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죽여 없애야 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이고 극우 세력입니다. 우리는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과 타협의 능력을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5명 대통령의 소울푸드가 비싸고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라 다 어릴 적부터 먹었던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음식에는 정과 사랑과 추억과 눈물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소울푸드를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먹는 것은 사랑과 추억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먹는 것이 나를 이루고 나의 느낌과 감정과 추억과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무엇이든 음식을 드실 땐 조금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동식물들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중국 작가 루신이 말한 것처럼 최소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 명상 선생님은 오래전 명상을 배우기 전에는 채식주의자였다가 명상을 배우고 난 후에는 음식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우주와 동식물들이 준비해준 고마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난 여름에 먹히는 수박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모든 생명은 먹고 먹힙니다. 특히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은 온갖 것을 다 먹죠. 이처럼 많은 생명들이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살게 해주는데 그들의 베풀미 헛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인간으로 깨어나고 진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먹히는 수박도 보람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먹힐 수 있겠죠.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더 뛰어난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화는 물질에서 시작해서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신의 진화가 성숙해질 때 비로소 인간의 영성이 꽃피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평생 땅 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여 위로만 올려보냅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결국 꽃을 피우고 미래를 만듭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의 식물이라면 우리 인간은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겨우 동물의 단계에서 벗어나 꽃봉오리가 맺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정신적 존재로서 꽃을 피울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전에 동물만도 못한 우리 안의 끔찍한 폭력성이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